권선징악.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천벌을 받게 된다는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이치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사연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50대,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나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당했지. 뭐 정의가 승리한다. 뉴스만 틀어봐도 잡혀갈 놈이 천지에 널렸는데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치가 떨리는데요. 그 치가 떨릴 정도로 기가 막힌 놈, 최근까지 제 곁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배응망덕한 놈한텐 대체 어떤 호칭을 붙여야 어울릴까 싶을 정도로 파렴치한 놈, 바로 제 남편입니다. 너 지금 나랑 이혼하면 위자료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어디 가서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 많이 받는 거야. 내가 그래도 니네 엄마랑 예정 생각해서 두둑하게 쳐준 거니까 네 엄마 목숨값 이자 2배로 쳐줄게. 그럼 됐지? 대체 어떤 파렴치하니 저런 소리를 짓거렸냐고요? 부끄럽게도 제 남편이요. 저런 놈을 데리고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놈.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지만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고 산 덕분에 하늘 대신 사람이 시원한 벌을 내렸죠. 어떤 벌이냐고요? 속 시원한 복수 들려드리기 전에 대체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부터 들려드릴게요. 애초에 쓰레기인 줄 알고도 이놈을 주워왔으면 제 머리가 잘못된 거겠죠. 저도 나름대로 억울해서 변을 해보자면 저희 남편 결혼 전까지만 해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이혼을 한 지금까지도 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남편의 본 모습이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멀쩡했던 남편의 눈을 뒤집히게 만들었는지요. 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여자입니다.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요. 친구랑 같이 식당 일을 하던 사람인데 사람 참 착하고 성실하다 소개시켜준 친구도 칭찬이 자자했었거든요. 실제로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중소기업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일을 마친 남편이 식사는 제대로 하셨냐면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죠. 예, 그 사람 오늘 또 왔다 갔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 없는데 엄마는 그 사람 마음에 든다. 마음이 예쁘잖아. 저희 엄마는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남편을 가장 예뻐라 하셨던 게 저희 엄마였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고 그 당시에 저도 꽤나 예뻤던 마누라였나 보죠. 남편이랑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엔 자연스럽게 결혼할 사이라 생각하고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혼자서 살림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하시는 저희 엄마가 식사 챙기기 번거로우실 것 같다면서 반찬을 싸다가 가져다 주고 그랬어요. 사람 좋다고 저희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우리 사위 달고 살 정도였죠. 남편도 홀어머니, 저도 홀어머니, 친정도 시댁도 여유로웠던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했었던 결혼이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저도 회사 다니고 있고 남편도 성실하게 식당 일 하고 있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대출금 받아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얻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신혼살림 시작했었죠. 그래도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입춘날 남편이랑 손잡고 방방 뛰었던 게 엊그제만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용현이가 일이 있어서 당장 가게 나올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당신 오늘 혹시 저녁에 회사 끝나고 가게 나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안해.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아니야. 맨날 하는 부탁도 아닌데 뭐. 당신 가게면 내 가게지. 퇴근하고 바로 갈게.
남편과 동업하는 친구가 일이 있어 가게에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 저녁 장사가 바쁜 가게 특성상 손은 모자라고 당장 대타로 나와줄 아르바이트생도 없다고 하기에 제가 가게 일손을 돕겠다. 퇴근하자마자 남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일을 돕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더라고요. 술 취한 손님인가 했었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험악한 인상의 사람 둘.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던 남편도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죠. 손님들을 위협하면서 내쫓던 깡패들을 막아서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하니까 저를 벽으로 확 밀치고 순식간에 가게에 있는 집기들을 던지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아수라장이 됐죠. 야, 박영영은 어딨어? 멀쩡한 가게 놔두고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어? 누가 대신 갚을래? 네가 대신 갚을 거야? 어? 야, 너 갖다가 확 팔아줘.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동업자인 남자친구 가게를 담보로 사채를 썼답니다. 당장 연락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가게 잘 되면 지분을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변변찮은 동업 계약서 한 장도 쓰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게 담보인 가게는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것은 가게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먹고 살 가게를 잃어버리고 남은 거라곤 배달을 나갔던 남편의 오토바이 한 대뿐.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의 행복은 손에 쥐고 있었던 모래알처럼 우수수 빠져나갔죠.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으로 남편 역시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죠. 시댁도 친정도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남편은 저렇게 내일 없는 사람처럼 집구석에 처박혀만 있지. 저 혼자 나가서 일을 해도 아파트 대출금에 생활비에 모든 것을 빠듯한 상태.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가게 망했으면 당신 인생도 망한 거야?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뭐라도 나가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결혼했잖아. 당신 혼자 아니잖아.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남편을 붙들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잃어버린 게 대수냐, 나까지 잃어버리고 싶은 거냐, 제발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내지 말자 붙들고 통사정을 하니 남편도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었나 봅니다. 하나 남은 오토바이 끌고 나가 배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고 배달 일이 한창 많을 시기라서 남편은 그동안 본인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라도 하듯이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겠다 애쓰는 눈치였죠. 밤늦게 퇴근해서 코피가 터진 코를 휴지로 틀어막고 제가 깰까 싶어 조용조용 옆자리에 누워 숨죽여 우는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고 짠하고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 부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몇 년 후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상황이 조금 나아지나 싶어서 다시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죠. 전화를 받아보니 병원이랍니다. 그 뒤에 전화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음주운전 사고, 저희 엄마의 이름,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던 것 같네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대낮부터 술을 마신 어떤 정신 빠진 젊은 청년의 차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렀는지 평생 혼자서 저 키운다고 고생만 하다가 효도라고는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편이 망했네 어쩌네 근심만 가득 안겨드렸던 못난 딸이었는데 하늘도 참 야속하시죠.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남은 거라곤 사망보험금 2억 원이었습니다. 10억을 준다고 한들 100억을 준다고 한들 하늘에 계신 엄마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늘이 저를 버린 것만 같았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정말 죽을 생각으로 한밤에 유서를 써두고 집 근처 저수지까지 갔어요. 밤새 저를 찾으러 다닌 남편이 다 쉰 목소리로 제발 자기를 봐서라도 살아달라고 저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는데요. 대체 얼마나 찾아다닌 건지 온 수풀을 헤치고 다녀서 얼굴엔 생채기가 다 나 있었고 급하게 나와서 신발은 짝짝이로 신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저도 눈물이 막 가슴속에서 차올라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사람을 두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얼마나 책임감 없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하고요. 비가 오고 나서 물이 불어난 댐 문을 확 열어젖히기라도 한 것처럼 눈물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두고 어떻게 죽나 싶어서요. 당신 없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당신 봐서 살았던 것처럼 당신도 내 생각해서 꾸역꾸역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응? 한 번만 잘 살아보자. 그런 생사의 고비를 함께 했었던 남편이었는데 말입니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먼저 사업 얘기를 꺼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가게가 망한 이후로 저나 남편이나 뉴스에서 사업이나 자영업 얘기만 나와도 슬그머니 채널을 돌릴 정도로 사업이라면 학을 떼일 정도였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여보, 나 다시 장사해보고 싶어. 그때 능력 없어 장사를 관둔 것도 아니었고 당신한테 다른 돈도 아니고 어머님 사망보험금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인 거 아는데 어쩌면 그 돈 어머님께서 우리 한번 다시 잘 일어나 보라고 주신 돈 아닐까 싶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랑 동업하는 거잖아. 이번엔 실패 없이 제대로 해볼게.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두 사람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애초에 능력도 없고 사업 수완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얼굴부터 굳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 말대로 능력 없어 장사를 관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옆에서 남편이 가게 운영하는 걸 지켜봤지만 요리 실력도 좋고 사람 상대하는 일도 잘하고 환경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제 실력 다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친구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고 해도 이번에 또 실패하란 법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몇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데 겁부터 집어먹을 필요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떠안아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남편의 얘기에 저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고요. 원래는 그 돈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지만 결국 저도 큰 결심을 했죠. 나 정말 당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도와주는 거야. 실패해도 괜찮다는 소리는 못하겠어. 우리 진짜 간절한 거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열심히 도울 거니까 이번엔 우리 정말 제대로 해보자. 음주운전 사고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남편 배달일 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찍 퇴근해서 먼저 잠들어 있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곤 했어요. 어떤 날은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뜬 눈으로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남편도 같은 사고로 잃지 않을까 싶어서요. 배달 일이라는 게 원체 위험하잖아요.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명함 내밀 수 있는 떳떳한 직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제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전셋집 대신에 가게 하나 얻어주자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간 남편이 배달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부터 사망보험금,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까지 탈탈 털어 그렇게 저희 이름으로 된 가게를 얻게 됐어요. 그때 그 기분, 이건 어떻게 사연으로 쓰려고 하니까 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네요. 평생 아이를 가져보지 않아서 출산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아마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나와서 눈을 마주치면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통이 산통이라면 그 산통 끝에 결국에 가게라는 멋진 성과물을 얻게 됐으니까요.
감히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번엔 정말 실패하지 말자. 가게 얻는 것부터 집기 구매하는 것까지 어디 하나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슬금슬금 부장님 눈치 봐가며 휴가 쓰고 남편이랑 같이 부동산 가서 가게자리 보고 다니고 폐업한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저렴하게 집기 넘겨받고 그렇게 공들여서 차린 가게입니다. 입지 조건도 꽤나 괜찮았어요. 마침 저희가 가게를 차릴 때쯤 법원 근처 신도시 쪽에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와서요. 법원 앞에 가게가 있다 보니 법원 직원들, 법조인들,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해서 유동인구도 꽤나 있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손님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처음엔 집기며 뭐며 이것저것 산 게 하도 많아서 남편이랑 저랑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을 하는데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남편도 조급한 마음에 불평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부끼리 같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있으시려나요? 왜 맛집 사장님들 보면 잘 되고 나서 이혼한 부부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제가 그때 한창 가게 운영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게가 잘 되니까 돈 욕심이 나서 이혼을 하나 보다. 장사하기 전엔 마냥 그렇게만 봤었는데 하루 종일 같이 붙어서 그 불평, 불만, 짜증 다 듣고 몇십 년을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는 꼴 보기 싫다, 등 돌리고 싶은 날이 오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큰맘 먹고 차린 가게인데 뭐가 문제야 대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 여보, 이 옆에 가게 새로 오픈한 거 봤어? 이거 부동산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뻔히 식당이 있는 거 알면서 이렇게 근처에다가 가게 자리를 내주면 어쩌자는 거야. 같은 메뉴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우리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단골들도 슬슬 생기고 있고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본격적으로 회사를 관두고 가게에 나가서 남편을 도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큰 결심이었죠. 누구 하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가게에 집중할 시기다 싶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의 짜증이 손님한테까지 가는 것 같아서 매번 다잡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기에도 한 줄기 빛은 있다고 그 시기에 만났던 인생의 귀인이 있습니다. 바로 제 검사 친구 은숙이에요. 사실 처음에 은숙이가 검사인지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양복을 차려입고 매일 혼자서 점심, 저녁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기에 법원에서 일을 하는 법조인인가 보다 대강 짐작만 했었죠. 남편은 1인 손님은 돈도 안 되고 손만 많이 간다면서 1인 손님을 받는 걸 꺼려 했었지만 제 생각은 달랐거든요. 어차피 여기도 동네 장사인 건 마찬가지고 손님 하나 받으면 결국 이 사람이 회사 돌아가서 다른 손님 끌고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더 살갑게 잘 챙겨줬어요. 매일같이 일에 치여서 혼자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안쓰럽기도 해서 반찬도 더 챙겨주고 잘 먹는 반찬 있으면 괜히 싸서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죠. 사모님, 저번에 싸준 반찬 진짜 잘 먹었어요. 돈도 안 내고 이런 거 괜히 받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 검사거든요. 나중에 나 이런 거 뇌물 받아 먹었다고 어디다 신고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맨날 그런다니까요. 여기 사장님 나 먹여 살린다고. 성격도 호탕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도 한 동갑이더라고요. 은숙이가 먼저 말 편하게 하라고 검사 친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나도 어디 가서 여기 사장님이 내 친구라고 자랑하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친해지게 됐어요. 저희 식당이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은숙이의 공이 크죠. 은숙이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저도 뭔가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왜 지난번에 나한테 반찬 싸줬었잖아. 그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여기 홀에서만 장사하지 말고 차라리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서 배달해보는 거 어때? 사실 나야 밖에 돌아다닐 일이 많고 너랑 얘기하는 것도 즐거우니까 일부러 식당 와서 밥 먹지만 법원 사람들 바빠서 자리에 앉아서 서류 떠들러 볼 시간도 제대로 없는 게 태반이거든.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징징거리고 너네 식당은 반찬도 자주 바뀌잖아. 그렇게 반찬 몇 가지 해서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배달 시작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입은 엄청 까탈스럽거든. 다들 나보고 맨날 어디 가서 그렇게 혼자 밥 맛있게 먹고 배 두드리면서 들어오냐고 물어본다니까. 은숙이의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옳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이렇게 도시락 배달을 해보면 어떠냐고요. 지금 홀에서 장사하는데도 손 모자라고 도시락 배달까지 시작하면 배달 업체도 써야 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써야 되는데 괜히 일 크게 벌였다가 손해만 더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 말 하나 듣고 어떻게 알아? 그냥 손님일 뿐인데 뭐 장사 전문가도 아니고. 난 괜히 일 벌리는 것 같아서 싫다. 장사는 내가 더 오래 해봐서 알잖아. 이거 안 된다니까. 순전히 제 고집으로 밀어붙인 일이었습니다.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닌 것 같다 싶었죠. 남편은 자기가 장사를 오래 해봐서 안다. 자기가 장사 전문가인데 이건 안 될 거다 했지만 전 결국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다 손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맛집 사장님들 인터뷰하시는 거 들어보면 결국에 장사 성공의 열쇠를 손님 통해서 얻었다고 하잖아요. 손님들이 남긴 음식 먹어보면서 내 음식에 뭐 문제가 있나 그렇게 공부도 하고요. 은숙이가 아무리 장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식당에 나와서 우리 밥을 먹어주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뭘 좀 고쳐봤으면 좋겠고 우리야 우리 가게니까 다 좋아 보이지만 모자란 건 손님 눈에 제일 잘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또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리면 꼭 끝을 봐야 하거든요. 남편은 이거 안 될 거다, 괜한데 헛돈 쓰는 거다 또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했지만 바로 도시락 용기를 사고 점심시간에 일을 도울 아르바이트생도 바로 뽑고 배달 업체도 구하고 그렇게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꾸린 일이었으니까 준비하는 것도 하는 것도 그렇고 괜히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완전히 대박 났죠. 한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그 근처에 회사며 법원이며 정기적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통에 식당 이모님까지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 결국에 그 도시락 판매만 따로 배우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죠. 은수가 네가 정말 우리 집 살렸어. 이거 받아. 내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래. 너 아니었으면 도시락 판매하는 거 내가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 이거 네가 알려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준 은숙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남편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 결국에 일을 한 건 우리 아니냐 말렸지만 전 두툼한 봉투를 챙겨 은숙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숙이는 봉투를 보자마자 펄쩍 뛰면서 이런 거 못 받는다. 웃으면서 다시 제 가방에 도로 넣어줬고요. 이거 다 네 몫이라고요.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가서 비싼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면서요. 예, 천하의 법주인이 이런 돈 받으면 되겠니? 넌 친구란 애가 검사 체면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너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았다며. 이거 다 너 고생한 거 돌려받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중에 고소할 일 있으면 그때 얘기해. 사람이 살면서 고소할 일 한 번씩은 다 생기는 법이거든. 내 동생이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그때 사건 수임이나 시켜주고 수임료나 제대로 받을게.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고소할 일 생기면 동생 소개시켜주고 수임료나 제대로 받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는데 그땐 몰랐죠. 살면서 누구나 고소할 일 한 번씩 생긴다는 그 말. 설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그 생각.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사업도 잘 풀리고 있겠다. 제 인생 끝도 없는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따스한 볕이 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아무런 걱정 없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남편 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튀어나왔거든요. 마감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이제 막 한숨을 돌리려는 절 심각한 표정으로 불러앉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를 담보로 사채를 쓰고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던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그걸 왜 이제서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고소하자. 당신 은숙이 알지? 내가 지금 은숙이한테 당장 연락할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은숙이한테 전화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소리를 지르는 저와 달리 남편은 침착해 보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한 것으로 따지면 남편이 몇 배나 더 고생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진정하고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며 오히려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소리 지르는 저를 말리기까지 했었다니까요. 여보,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마음 같아서야 나도 지금 당장 그놈 고소하고 그동안 그놈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 다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 그런데 그놈이 나타나서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니까. 걔가 끝까지 반성할 기미가 없었으면 여태 숨어있지 나타나서 나한테 돈 갚겠다는 소리를 했겠어. 나한테 돈 갚겠다고 그랬다니까. 가게 권리금이며 뭐며 몇 배나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놈이 지금 뭐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꽤나 잘 풀리고 있나 봐.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한 번도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벌컥 화를 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고요. 뒤통수를 쳐줘 제대로 치고 간 사람이다. 이제 와서 뭘 믿고 그걸 기다리냐. 그 사람 연락처라도 달라.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하고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친구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거 없지 않냐. 자기도 다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다. 따지고 보면 자기 문제지 않냐. 이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면서요. 가게가 망하고 나서 제가 함께 고생했던 것은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 일을 시작으로 그 친구의 등장과 함께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야겠네요. 늦은 밤에도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답시고 집을 자주 비우는 건 물론이고 밖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 물어보면 유연이가 하는 사업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나도 돈 받아야 할 거 아니냐 하며 얼버무리기 바빴어요.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남편의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상한 행동은 끝도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온 돈에서 나 한 500만 원만 좀 빼서 쓸 수 있을까? 급하게 쓸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음 달에 알아서 채워 넣을게. 장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신가 봐. 괜히 또 당신이 연락하지 말고 며느리한테 얘기하기 창피하시니까 나한테 급하게 연락하신 모양인데 여튼 내 몫에서 알아서 메꿀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안 그래도 요즘 친구를 만난답시고 가게 일에 소원한 것 하나만으로도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공금에까지 손을 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셔서 가게 수입에서 돈을 좀 빼서 가져다 쓰겠다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대체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신지 나도 정확히 들어야겠다며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고 나한테도 똑바로 설명을 해달라고요. 며느리한테도 설명 못할 돈이면 빌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꼭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워야겠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죠.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다. 시어머니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셨냐고. 어머님이 빨리 대답을 못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니까 옆에서 남편이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획 채가더니 엄마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었잖아 하고 대답을 재촉했고 시어머니께서 마지못해서 응 그랬었지 하고 대답을 하시는 눈치였죠. 딱 봐도 이제야 말을 맞추는 것 같아 남편 손에서 다시 핸드폰을 빼앗아 왔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얼마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당신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부터 무슨 소리 하면 거짓말하는 걸로 알 테니까.
어머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어머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안 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가 나서서 먼저 빌려드릴게요. 빌려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저 그렇게까지 각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필요하신지 얼마가 필요하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내가 뭐 돈을 빌린 게 있어가지고 여튼 그걸 좀 갚아줄 일이 생겨서 그래.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얼마를 그래 그 7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었다. 너는 그게 뭐라고 네 남편 세워놓고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통을 만드는 거니? 제가 한숨을 쉬면서 어머님 나중에 다시 전화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무슨 소리냐, 왜 둘이 말하는 돈 액수가 다르냐 설명해봐라 했죠. 남편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어머님이 착각할 수도 있지. 넌 네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야 속이 시원하냐고 짜증을 내면서 옷을 챙겨서 획 나가버렸고요. 그때부터 이 인간이 밖에 나가서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람을 피우나 여자가 생겼나 다른 살림을 차렸나 나가서 다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느라 돈이 필요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나는 건 그런 쪽밖에 없더라고요. 설마 이런 통보를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거절해버리고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가게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도 도저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겠다 싶어 가게 밖에 휴가를 간다고 써붙이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은숙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게에 무슨 일 생긴 거냐고요. 차마 남편 때문에 그런다 말은 못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다 대강 둘러댔었죠.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딱 일주일 만에 제 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른 저에게 남편은 황당한 얘기를 꺼냈어요. 이혼하자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쳤죠. 내가 설마 했다.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래?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살림이라도 차렸어? 그래서 그렇게 가게에서 번 돈 빼다가 그 여자한테 갖다 줬어? 인간 쓰레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일주일 만에 집구석 기어들어와서 뭐 이혼? 여자는 무슨 여자? 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착하니까 내가 이혼한다는 생각 안 해봤겠어? 너야말로 돈 벌고 나니까 사람 변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네 꼴을 봐라. 얼마나 징그러운지. 내가 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닥달하는 모습 보고 아주 학을 뗐어. 알아? 여튼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지금 기회 줄 때 조용히 합의 이혼해. 어디서 괜히 또 뭐 봐가지고 소송을 하네 마네 하지 말고. 너 지금 나랑 이혼하면 위자료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어디 가서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이 정도 받는다 하면 많이 받는 거야. 내가 그래도 니네 엄마랑 예정 생각해서 두둑하게 챙겨준 거니까 네 엄마 목숨값 이자 2배로 쳐줄게. 그럼 됐지? 남편의 황당무계한 얘기.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결혼 생활이 파탄난 이유가 순전히 저 때문이랍니다. 저희 엄마 목숨값에 이자까지 쳐서 4억을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제발 이혼해달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남편의 눈빛은요. 제가 한때 사랑하던 그런 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이 쓰레기야. 그 자리에 서서 오열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남편의 따귀를 날렸어요. 남편은 바닥에 침을 탁 뱉고 그때 그냥 뒤지게 놔뒀어야 하는데 중얼거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죽은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펑펑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죠. 20년이나 되는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남편을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사람? 정말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가 남편을 변하게 만들기라도 한 걸까요?
바닥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몇 시간을 울부짖었나 몰라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절 가장 괴롭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절 버렸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어디 가서 써먹을 데도 없는 도끼밖에 없었어요. 그때 왠지 모르게 은숙이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군요. 사람이 살면서 고소할 일 한 번은 있지 않겠냐며 우스갯소리를 하던 친구의 얼굴이요. 가게에 휴가공지를 성의 없게 써붙여 놓은 것만 보고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던 그 친구의 얼굴이 말입니다. 은수가, 나 정말 못 살겠어. 나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 은수가, 나 고생할 만큼 고생했어.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고. 그런데 나한테 지금 남은 게 뭐야?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산 거니? 이제 그냥 그만할래. 다 포기하고 싶어. 다 끝내고 싶다고. 엉엉 울며 하소연하는 제 목소리를 들은 은숙인 깜짝 놀라며 너 지금 어디냐고, 내가 바로 가겠다고. 제가 어디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끊고 몇 분 되지도 않아 저희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어요. 문을 열고 은숙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둘은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은숙이가 제 등을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요. 네가 진짜 내 친구는 맞냐며. 네가 진짜 나를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한테 전화해서 다 끝내고 싶다고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냐면서요. 한참을 은숙이의 품에서 위로받고 더듬더듬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며 은숙인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못 참겠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숨을 쉬며 거실을 한참 걸어다니기도 하고 자리에 털썩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결국 다 돈 때문이라고요. 사업 잘 되고 돈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는 사람들 자기가 한두 명 본 게 아니라면서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막상 남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 확인 사살이라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수가 정말 돈 때문이라고 하면 나 차라리 남편이 말한 그 돈 받고 전부 다 끝내고 싶어. 남편 말대로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소송이니 뭐니 하면서 질질 끌고 그놈이 내 인생 조롱하고 흔드는 거 내가 견딜 자신이 없어서 그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부터 마음 굳게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 검사 친구 놔두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 내가 끝까지 싸워줄게. 내가 약속할 거야. 대신에 너도 지금 나 보고 앞에서 똑바로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싸우겠다고. 네 인생 포기하겠다는 말 다시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다고. 죽을 생각 들면 그 생각으로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알겠어? 은숙이의 단호한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던 그 순간부터 전 뭔가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들게까지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은숙이와 은숙이 동생이 제 이혼 소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인지요. 대리인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긴 하지만 남편, 아니 전 남편이란 인간이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먹고 죽어도 나눌 재산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옆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가게 차린 건 맞는데 가게 운영도 내가 다 했지. 그래도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서 그때 그 사망보험금에다가 이자까지 얹어가지고 4억이나 챙겨준다고. 나도 그거 주고 나면 거의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재판장님, 최지섭분 지인 박용현에게 이혼 통보했던 시점에서 부동산 주식 등 20억 원을 현금으로 처분해서 넘긴 정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건 재판 분할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 정황으로 파악됩니다. 뭐? 아니에요. 그건 내가 용현이한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은 겁니다.
아니, 뭐 하고 있어요? 당신 변호사잖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어놓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재판장님, 20억 원의 현금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했다고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역시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으로 파악됩니다. 먹고 죽어도 가게 외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빠득빠득 우기던 남편. 소송 직전, 그러니까 저한테 이혼 통보를 했던 시점에 20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을 몽땅 현금으로 처분해서 박용현이란 친구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본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렸던 돈을 갚은 것뿐이다 빠득빠득 우겨댔지만 대체 사업자금이라면서 그 큰 돈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는 정신나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법원의 판결 역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은숙이와 은숙이의 동생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에 전 남편이 이혼 직전에 명의를 돌리거나 숨겨놓은 차명 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에 갇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이마저도 받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니 이거라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만약 제가 그때 다 포기하고 그 돈 받고 그냥 끝내버렸더라면 저놈은 저한테 그냥 4억 주고 조용히 입을 씻을 수 있게 되었겠죠. 저 혼자만 지나간 세월 억울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본인의 변호사에게 돈을 꽤나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판결이 나온 이후로 변호사에게 욕을 하면서 법정을 나서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전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그 돈 주고 나면 다 끝난 거 같지? 우리 엄마랑 내 가슴에 대못 박은 그 천벌, 그거 이 돈 가지고 끝날 것 같아? 내가 너 죽는 날까지 저주할 거야. 아니, 너 그 벌 죽어서도 받을 거야. 사는 동안 평생 지옥 속에서나 살아. 그리고 법원 앞에서 남편 딱이 시원하게 한 대 더 갈기고 뒤돌아섰어요. 내내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은숙이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뭐라도 해볼 용기를 못 냈을 거라고 고개를 숙여가면서 은숙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숙이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분할받은 재산을 반으로 똑 떼서 두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니까요. 이혼 소송만 잘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저 인간 얼굴 안 보고 속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복수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한 거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숙이는 아니었나 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됐죠. 제가 전 남편한테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랑 내 가슴에 대못 박은 그 천벌 죽어서도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죽어서나 받을 줄 알았던 그 벌 살아서 받게 됐다니까요. 내가 도저히 억울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니네 남편 끽해야 식당 하는 게 전부인데 어디서 돈을 그렇게 모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서 그것 좀 더 파보려고. 네 친구가 이 정도인 사람이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너 두 발 뻗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내가 제대로 도와줄 테니까. 오늘은 우리 셋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 야,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밥은 네가 사라. 나 오늘 술도 한 잔 마실 테니까. 남편이 뒤로 빼돌린 돈들이 일반적으로 식당만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아닐 것 같다며 의심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쪽을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얘기한 은숙이한테 난 정말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얘기했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제부터는 내 사적 복수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은숙이는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진짜로 제 남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돈을 모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내가 별명이 개코야 개코. 나쁜 짓 하는 놈들 있으면 그렇게 냄새 잘 맡는다고 해서 내가 알아봤는데 그 박용현이란 놈 여기저기 뒤 구린 짓 골라 사는 놈이더라고. 니네 남편도 박용현네 법인에 사내 이사로 이름 올려놓고 있더라. 결국에 걔네 다 한패인 거야. 구린 짓 같이 하고 있었던 거지. 그 회사 조금 더 털어보니까 정치 자금이니 뭐니. 야, 어제 나 너한테 밥 얻어먹은 거 도로 뱉어야 할 것 같다. 이거 하나 제대로 털면 내가 네 덕분에 제대로 쭉쭉 올라가게 생겼어.
네 전 남편 남아있는 돈도 내가 앞으로 추징금으로 싹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만들어줄 테니까 앞으로 얼마나 거지가 되는지 잘 지켜보기만 해. 은숙이의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 앞을 가리더라고요. 슬픔의 눈물도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에도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제 인생에도 이렇게 귀한 인연을 내려주고 죽고 싶다 생각했을 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준 누군가에게 너무나 고마워서요. 은숙이를 끌어안고 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은숙이가 그러대요.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신한테 감사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인생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뿐이고 제 전 남편 거지같이 살았으니까 그 옆에 거지 같은 사람이 꼬였을 뿐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못된 인간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법조인이라면서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은숙이 말대로 전 남편 인생이 순조롭게 망하는 것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한테 은숙이 말대로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님 친구가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믿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착하게 산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쁘게 산 사람은 언제든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가장 간단하지만 완벽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고 남한테 베풀면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심란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서 조금 힘을 내셔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 지금 몇 년째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새롭게 부여받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이 얘기가 지금 당장 힘든 사람 귀엔 소기의 경읽기로 들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런 응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즐겁게 사연 들으셨으면 오늘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익명의 누군가에게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응원의 한 말씀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참 팍팍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열심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살아보자고요. 열심히 살고 계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아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비혼이었죠.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곤 본 적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바뀌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 제일 착한 사람이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처음 만난 건 제가 조경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나무를 사러 농장에 갔다가 만났어요. 당시에 남편이 나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40이 다 된 남자가 얼굴에 주름 하나도 없이 해맑은 얼굴로 자신이 키운 나무에 대해서 신이 나서 설명해 주는데 너무 귀여웠거든요. 듣기만 해도 자신이 키운 나무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일 때문에 화원에 갈 일이 많아 자주 만났는데 보면 볼수록 나이에 비해 사람이 순진한 것 같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거라 관심이 갔습니다. 저에겐 그런 면이 좋게 보였거든요. 한 번은 나무를 사러 온 까다로운 손님들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는데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럴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한두 번 도와주다 보니까 그만 부부까지 되고 말았네요. 남편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남편 얘기를 하자면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화가 많아요. 대략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자면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근무하던 농장에서 일주일에 반은 먹고 자고 했어요.
농장이 워낙 규모가 커서 밤에도 보안이랑 관리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농장 주인이 농장 옆에 작은 컨테이너를 만들어 거기서 남편을 지내게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 있는데도 집에 안 가고 굳이 농장에 남아서 안 해도 될 일까지 했어요. 농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도 밤에도 일이 생기면 농장에서 밤을 꼴딱 새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전 답답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농장 주인인지 알겠어.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돈도 중요하지만 난 농장 일이 좋아. 내가 다 하나같이 자식처럼 키운 애들인데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근무 시간 아니라고 버려둘 순 없잖아. 남편은 답답할 정도로 착해서 가끔 제 속을 뒤집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반해서 제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같나요? 다들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텐 약하고 약한 사람한텐 강한 게 인간이잖아요. 남편은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남편을 언제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했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농장 주인이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결혼하고도 야간에 일 생기면 나와야 하는 거 알지? 일주일에 2-3번은 밤에 나와서 보안 점검도 해야 되고. 처음 근무할 때 원래 밤 근무까진 하기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일이 재밌어서 며칠씩 도와드린 건데 추가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총각 시절이었으면 남편은 분명 거절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저와 살게 된 게 좋긴 했는지 남편도 웬일로 농장 주인한테 속에 있는 소리를 했더군요. 추가 수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 가게 컨테이너에서 매일 먹고 자잖아. 오히려 내가 월세를 더 받아야지. 사람 심보라는 게 참 그래요. 처음 남편이 퇴근 안 하고 농장에 남아 나무들을 돌봤을 땐 고맙다고 너 같은 직원이 어딨냐고 추켜 세우더니만 몇 년 지나 그 일이 당연해지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전 남편에게 차라리 농장을 그만두는 건 어떠냐고 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그 농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 말에도 남편은 끝까지 화원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화원에 있는 나무에 자기 손때가 다 묻었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대요. 할 수 있는 데까진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 저까지 남편에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습니다. 저라도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에게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농장 주인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과 전 둘 다 깨서 함께 현관에 나갔는데 글쎄 경찰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너무 놀라서 무슨 일로 왔냐고 경찰에게 물었죠.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더러 절도 혐의로 함께 서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날 밤 농장 경보장치가 울려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비싼 특수목들이 몇 그루나 사라졌대요. 이미 손님에게 팔아버린 나무라 배달하려고 포장까지 예쁘게 해놨는데 그대로 사라져버렸답니다. 남편은 당연히 본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찰을 쏘아붙였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내 저와 함께 있었는데 농장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훔치겠어요. 그런데 경찰 말이 경찰에 신고한 농장 주인이 범인을 남편이라고 지목했대요. 농장 CCTV에 범인이 전혀 찍히지 않은 게 바로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라면서요. 우리 농장에 CCTV가 몇십 대예요. 그 많은 게 일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나랑 제 둘뿐인데 그 많은 걸 다 피해서 다니면서 카메라에 안 찍혔다는 건 저놈이 범인이라는 거죠.
농장 주인 한마디에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증거도 혐의도 없으니 금방 나오긴 했지만 몇 년을 함께 일한 농장 주인에게 의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남편에겐 상처가 됐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나무를 훔쳐간 범인이 잡혔어요. 알고 보니 작정하고 농장의 고가의 나무들만 훔치고 다니는 전문적인 절도범들이더라고요. 같은 피해를 당한 농장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수사 중에 잡혔더라고요. 범인이 잡혔으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도 농장 주인은 제대로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을 탓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게 밤에 한 번씩 나와서 보안 좀 신경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신혼이라고 신나서 일은 다 내팽개치고 해벌쭉하더니만 도둑놈이 들만하지. 사장님, 제가 같이 일한 세월이 있어서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애꿎은 사람을 마음대로 의심하고 도둑으로까지 몰았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사과는커녕 지금 도둑이 든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서 일이라 해. 진작 알고야 있었지만 농장 주인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함께 일한 세월이 있는데 실수를 했으면 의심해서 미안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걸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그전까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농장 주인이 구박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농장을 그만둔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많이 힘들긴 했는지 웬일로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전 속상했습니다. 많은 유부 선배님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상황이라면 그 농장에서 계속 다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제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전 언제나처럼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런 저를 더 답답해 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도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남편은 절대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비혼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유명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세요. 전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요. 동네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아파트 50평대에 살았을 정도였고 더군다나 옷이며 책가방, 운동화까지 제 나이대 친구들은 흔하게 신을 수도 없는 고가의 브랜드들이 옷장에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르고 부모님 직업도 사는 곳도 모두 다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한테 큰 집에 비싼 옷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매일 그 큰 집에 혼자인걸요. 형제도 없이 매일 그 큰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릴 때야 절 봐주러 오시는 아줌마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수시로 매일 바뀌어서 정들만 하면 아줌마가 바뀌어 있었죠. 저도 처음엔 외로운 마음에 집에 오는 아줌마들이랑 친해져 보려고 이모 하면서 잘 따랐고요. 그런데 마음을 주고 나면 항상 떠나버리는 아줌마들 보는 게 어린 나이에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언제든 제 곁을 떠나도 힘들지 않게요. 어릴 땐 어떻게든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막상 자라면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매일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면서 어쩌다 한번 만나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꼭 제가 있는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명색이 배웠다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툭하면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고 제가 있는데도 핸드폰이며 리모컨 같은 물건을 던지면서 싸웠죠. 한 번은 아버지가 던진 리모컨에 제가 머리에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런 날이면 부모님은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아주 큰 곰인형이나 원피스를 사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저는 집에 혼자 있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는 로펌이 망해서 부모님 두 분이 다 실직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단칸방에 살아도 좋으니 하루 종일 부모님이 나랑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했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집착했고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소유욕이 강해지니 점점 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저를 두고 다들 떠났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나선 차라리 혼자가 편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라 온전한 저를 보여주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눈치도 보지 않았고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됐어요.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고 제 곁에 있어주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남편은 제 모든 걸 바꿔놓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하던 조건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첫인사를 온 날 부모님은 남편을 앞에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젊은 사람이 농장에서 일하는 거야. 뭐 그래. 나무니 꽃이니 이런 거 좋아서 그러고 살 수 있다고 쳐. 근데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나오는 대학까지 안 나온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은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나온 애인데 둘이 말이 통하기는 통하니?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사람 무시하는데 아주 죽이 척척 맞으시더군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매너 없는 태도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사람 앞에다 두고 할 소리야? 엄마 아빠는 같은 대학 나왔어도 말 안 통해서 평생 싸우고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좋은 대학 나오고 변호사면 뭐래. 인성이 이 모양인데. 나야말로 준혁 씨 앞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라는 게 더 쪽팔린다. 제가 부모님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옆에 있던 남편이 더 당황해서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왜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냐고요. 뭐? 우리가 쪽팔려.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그래, 네가 원래 옛날부터 유난했어. 부모가 힘들게 일해서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몰랐다니까? 됐어. 남자한테 빠져서 앞뒤 분간도 못할 정도로 멍청한 년이 하는 소리 뭘 신경 써? 어디 멋대로 시집가서 한번 살아봐. 능력 없는 남편하고 뒤지게 고생을 해봐야 부모 품에 있을 때가 감사했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 와, 엄마 아빠는 진짜 끝까지 사람 쪽팔리게 하는구나. 정말 같은 핏줄인데도 정이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알았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부모님은 제가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는 사윗감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는 아예 저까지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라고 결혼식장에 오시기야 했지만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일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전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만 많이 주면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에게서 평생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선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전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을 꿈꿨었거든요. 당시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 편인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전 매 순간 남편의 편이 되어줘야겠다 다짐하곤 하거든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가여운 사람이죠. 남편과 결혼하려고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전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왜 남편에게 끌렸는지를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애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거든요. 남편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 대학도 나오고 직업도 번 듯한 아가씨가 우리 준혁이랑 결혼한다고? 도대체 왜? 혹시 애 좀 순진하다고 딴 생각하고 접근한 거면 애초에 포기하고 집어치워요. 우리 집에 개뿔도 없으니까. 전 순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남편의 위치와 대우가 어땠는지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남편과 결혼해서 보란듯이 사이좋게 잘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저희 시댁도 저희 친정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대단해요. 남편이 농장을 그만뒀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집에 쫓아오셨더라고요. 이제 막 결혼한 아내인 저도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어이구, 이번엔 몇 년 진득하니 일 좀 해서 사람 구실 좀 하고서나 했더니만 그걸 못 참고 또 일을 그만뒀어? 아주버님, 이 일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 농장 주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처음 들은 소리도 아니었지만 전 들을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항상 제 남편에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재수씨, 그 농장 주인이 가진 화원이랑 농장 다 하면 땅값이 얼만 줄 알아요? 그 동네에서 그 주인이 제일 가는 땅 부자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도 참고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죠. 준혁이 저 자식이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스펙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형, 나도 웬만하면 계속 다니려고 했어. 근데 사장님이 날 절도범으로 신고했더라니까. 내가 농장 일에 화원 일까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람을 못 믿고 자꾸 의심하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라고. 절도범 아닌 거로 판명 났잖아. 그럼 된 거지. 굳이 일까지 그만둘 이유가 뭐가 있어? 네가 일해서 멍청하다는 거야. 직장 생활이 다 힘들고 고된 게 당연한 거지. 난 뭐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너 먹이고 키운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형이라는 사람이 항상 말을 저 따위로 하니 남편이 어디 가서 기나 제대로 펴고 다니겠냐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항상 아주버님 편만 드셨습니다. 아이고 답답아. 네 형이 기껏 여기저기 알아봐서 넣어준 회사인데 그것도 못 버티고 나오니? 우리 장남 화내지 마. 내가 준혁이 잘 타일러서 다시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장남은 걱정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 국 식겠다.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폭발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대충 저희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둘인데도 매일 우리 장남 하시면서 큰아들만 예뻐하세요. 시아버지가 남편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장남인 아주버님께서 집안의 가장으로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을 챙겼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하는 소리를 들으면 보통 형이 동생한테 하는 잔소리로만 들리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구박하는 거로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런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신데렐라처럼 혼나기만 하는 남편이 가여워서 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다시 가긴 거길 왜 가요? 준혁 씨 당분간 쉬면서 다시 좋은 일자리 찾아볼 거니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재수 씨가 준혁이 제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순하고 맹한 것 같아도 얼마나 게으르고 고집이 센데. 두고 봐요. 저러다가 집에 아주 눌러앉을 거라니까. 몇 년을 힘들게 일만 한 사람이 믿었던 사장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좀 쉬고 싶다는데 몇 년 좀 푹 쉬면 어때요? 전 상관없으니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전 단호하게 얘기하고 남편과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더 앉아 있어도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못나서 저까지 싫은 소리 듣게 하고 고생시킨다고요. 전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고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 참지 말고 할 말은 좀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백날 말하면 뭐예요. 남편은 항상 사람 좋게 웃기만 하는걸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저희 부부 앞에서 잘난 척을 해대던 아주버님마저 지금까지 남편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순진하고 착해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형이 동생 뒤통수를 쳤어요. 그것도 아주 치졸하게요. 남편이 농장을 그만두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기다려도 농장에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길래 남편이 농장 사장한테 연락을 계속했나 봐요. 벌써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도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전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인간이 내내 구박하면서 부려먹더니만 이젠 퇴직금까지 떼먹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전 이대로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곧바로 농장으로 찾아갔죠. 아주 단단히 따질 각오를 하고요. 그런데 농장 주인은 오히려 저희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 딸려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왜? 아직도 나랑 볼 일 남았어? 저도 지긋지긋해서 사장님께 연락드리기 싫어요. 그러게 왜 저 퇴직금 안 주세요? 남편은 오는 내내 저와 연습한 대로 눈에 힘을 빡 주고 농장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농장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어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을 봤나. 퇴직금에 야근 수당까지 다 일일이 따져서 다 줬는데 그래 놓고서는 퇴직금을 또 내나?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 저와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얼떨떨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소린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농장 주인에게 제 남편이 퇴직금을 다 받아갔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남편과 전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한번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계약서 밑에 사인을 보니 익숙한 이름이 쓰여 있더군요. 김진혁, 바로 아주버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가기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이미 농장 주인을 찾아갔더군요. 남편의 출근 기록부를 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근무한 시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더니 퇴직금이랑 지금까지 주지 않은 근무 외 수당까지 다 내놓으라고 했다네요. 농장 주인은 퇴직금이야 주겠지만 이미 다 지나간 야간 수당을 왜 주냐고 끝까지 버텼나 봐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순순히 넘어가지 않으셨답니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노동부에 가서 불법 노동 착취로 고소를 하겠다고 겁을 줬대요. 땅만 많지 평생 농장만 하고 산 농장 주인은 아주버님 말에 홀딱 넘어가 아주버님이 시키는 대로 했나 보더라고요. 연세도 많고 법도 잘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건 아주버님이 가져간 돈이 퇴직금과 근무 외 수당뿐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농장 주인이 말을 하는데 농장에 처음 남편이 들어왔을 때도 아주버님이 남편을 소개하면서 월급의 20%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답니다. 네가 자기한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데 네가 신용불량자라 은행 거래를 아예 못한다고 나한테 월급날 아예 따로 보내달라고 하던데? 그 순간 남편의 불끈 쥔 주먹이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믿었던 형이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건데 놀라기만 할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쌍욕을 해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전 남편을 대신해서 화를 내줬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준혁 씨가 힘들게 일한 돈을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남한테 주면 어떡해요? 형이 남이야? 이 동네에서 진혁이만큼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놈이 어딨다고. 모자란 동생에 홀어머니까지 평생 끼고 살면서 옆에서 챙기는데 안쓰럽지. 남편네 동네가 참 좁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 살면서 매일 같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각자 집안의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 다들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 혼자 시어머니와 남편을 챙겼으니 동네 사람들은 아주버님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대단하긴 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녔고 동네에서 가장 큰 기업에 들어가 지금은 부장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아주버님이 하는 말이라면 다들 믿고 따랐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으니 아주버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배운 거 없고 순진한 동생을 뒤에서 많이 챙기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어딘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툭 하면 고생이 많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라고까지 말하고 다니고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면서 동생 돈이나 착취하는 못된 형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전 그 길로 아주버님에게 따지러 갔어요. 저희 돈도 다 내놓으라고요. 아주버님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형님이랑 조카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요. 제가 보기엔 형님이 고지식하고 잘난 척 심한 아주버님과 아들 바라기인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미국으로 가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같아도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 같은 사람하고는 하루도 못 살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자식 없이 혼자 사는 아들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거기다가 장남이 모든 생활비까지 책임지면서 함께 살고 있으니 아주 장남이라면 덜덜 떠시죠. 남편이 가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항상 학교가 끝나면 형한테만 잘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 내가 옆에 있는데도 형한테만. 그래서 난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닌가 싶었다니까.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엄마가 도대체 얼마나 두 자식을 차별했을까 싶어요. 전 이번 일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도대체 남편과 제게 말도 안 하고 왜 제멋대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단단히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와 바로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은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남편 월급의 20%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있었고 퇴직금이랑 수당까지 챙겨갔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의 사인이 적힌 계약서까지 보여드렸는데도 아주버님 편을 들었어요. 장가라도 가면 정신 좀 차리고 잘 살 줄 알았더니만 넌 아직도 네 형을 모르니? 네 형이 뭐가 부족해서 네 돈을 탐내. 네가 퇴직금도 못 받고 수당도 못 받을까 봐 알아서 챙겨주려고 그랬던 거겠지. 암튼 천성은 편하지를 않는다니까. 새아기 너도 그래. 너라도 남편이 멍청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옆에서 말렸어야지. 동네 창피하게 그걸 또 따지러 농장까지 갔어? 어머님 말씀대로 퇴직금이나 수당은 알아서 챙겨주려고 했다고 쳐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일절 말 한마디 없이 왜 멋대로 월급에서 20%나 가져갔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야 다 따로 모아뒀겠지. 우리 장남이 대기업 부장이야. 뭘로 그런 푼돈에 손을 대겠어? 답답할 노릇입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된 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식을 대놓고 차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마침 아주버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 아주버님에게 달려가서 물었어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퇴직금의 수당까지 챙겨갔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내가 다 챙겨주려고 그랬죠. 내가 믿을 만한 곳에다가 다 넣고 오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요. 형, 그게 말이 돼? 내가 엄연히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내 돈을 형이 함부로 하면 어떡해? 뭐야, 이 자식이 지금껏 기껏 먹이고 재워주면서 키워줬더니만 뭐? 내가 네 돈을 꿀꺽하기라도 할까봐 이래? 아주버님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의 모습에 남편도 얼굴이 붉어져서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더라고요. 나 형이 그 돈 순순히 돌려주면 그냥 참고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돈을 왜 형이 맘대로 넣고 말고 해. 나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돈 내놔. 전 남편이 웬일로 할 말 다 하길래 옆에서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의 어깨를 툭 세게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박을 것처럼 자꾸만 손을 들썩거렸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형한테 눈을 보라려. 너 내가 네 돈 어디다 빼돌렸을까 봐 이래? 그리고 뭐 네 돈을 왜 내 맘대로 하냐고? 그럼 넌 너야말로 내가 벌어서 너 키운 돈 토해내지 그래. 아주버님의 말에 남편은 금세 또 주눅이 들었어요. 분명 아주버님 말이 맞다고 생각할 게 뻔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줄곧 형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준혁 씨도 이제 어른이에요. 결혼까지 했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 고생하신 거야 다 알고 감사드리지만 성인이 돼서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을 왜 아주버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돈 어디다가 얼마나 넣어놓은 건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통장을 보여주시던지요.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셨어요. 신세 한탄까지 늘어놓으시면서요.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우리 장남 볼 낯이 없다. 동생이라고 저렇게 못나게 낳아놔서는 우리 장남이 매일 못 볼 꼴이나 보고. 우리 장남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어. 순식간에 퍼진 곡소리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만 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깟 돈 때문에 형이랑 어머니한테 몹쓸 짓 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천불이 난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전 남편과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으니 항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곁에서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평생 똑같이 살 게 뻔하니까요. 제가 말도 안 하고 무시하니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는지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가족 간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네요. 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퍼부어주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내고 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알아서 좋은 직장 구한다더니만 아직도 집에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전 마음 같아선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죠. 아주버님을 연신 흘겨보고 있는 제 어깨를 토닥인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무슨 대단한 얘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으쓱거리며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겠냐? 나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물류 공장이야. 월급도 농장보다 2배나 많이 주고 다음 주에 면접 잡아놨으니까 깔끔하게 입고 가서 면접 봐.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어요. 듣기만 해도 어떤 곳인지 아는 공장이라 잠깐 솔깃하기야 했지만 전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속을 어떻게 알고 또 소개하는 대로 가. 이번엔 30% 아니 50%라도 뜯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당신 공장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꽃이랑 나무가 좋다며. 그냥 다른 농장이나 화원 구하는 대로 그냥 그쪽으로 가. 이제 제발 아주머님 품에서 벗어나라고. 전 며칠 동안 답답했던 심경을 꾹꾹 누르며 남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제 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공장 일은 자신 없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변수의 연속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선물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겼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전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거리가 있었죠. 제 일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도 아니고 밤낮으로 바빠요. 야근도 많고요. 거기다가 남편도 아직 직장이 없는 상태로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는 집도 전세라 내년엔 전세금도 올려줘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은 아주버님이 소개한 공장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 아이도 생겼는데 가장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지. 나 여보랑 우리 아기 생각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기만 신경 써. 전 어떻게든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농장이나 화원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공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혹시나 또 아주버님에게 남편이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됐고요.
제 앞에서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다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금방 공장에 적응했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늦어서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준비까지 다 해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곤 했어요. 임신한 제가 매일 출근하는 게 안쓰럽다면서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전 임신한 사람들이 다 한다는 입덧조차 안 하고 임신 초기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웬일로 집에 오질 않더라고요. 전 그 성실한 사람이 오늘은 웬일인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남편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는데도 계속 통화음만 들리고 받질 않았습니다. 전 밤이 늦어질수록 점점 더 걱정이 돼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결국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나가서 동네를 뒤지고 다녔죠.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서 헐레벌떡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집에 다 왔다고요. 공장 동료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도와주다 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었대요.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따져 물었죠. 동료한테 무슨 급한 일이 생겼길래 전화도 한 통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연락두절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만 하고는 피곤하다면서 씻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전 이상해서 더 꼬치꼬치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시절에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귀찮게 굴었거든요.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말 안 해주고 귀찮아하면 더 집요하게 굴었고요. 결국은 그런 저에게 지쳐 다들 지겹다는 소리를 하며 떠나갔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난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미쳐버릴 노릇이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허튼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잦아도 너무 잦았어요.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더 이상한 건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를 해도 한참 있다가 바쁘다는 메시지 덜렁 하나 왔고요. 전 불안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나서 남편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저와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회사에서 있던 일도 거의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제가 뭘 좀 묻기라도 하면 괜찮다고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일 이상했던 건 갑자기 남편이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불안해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훔쳐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불안했죠. 이 남자가 혹시 딴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절 속이거나 숨기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는 확인이요. 전 남편 몰래 회사로 찾아갔어요. 매일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일이 많다며 집에 오질 않으니 불안해서 딴 데로 새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만 확인하고 집에 와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장 안의 상황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야, 머리통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멍청한 놈이. 야, 이깟 일도 거지같이 해? 내가 너 들어온 이후로 아주 짜증나서 잠이 안 와. 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사라는 놈이 남편의 뺨을 갈겼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뺨을 맞았는데도 전혀 흔들림조차 없었어요. 마치 매일 겪었던 일처럼요. 원래 너처럼 답답하고 모자란 놈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럴 땐 한 대씩 패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한 대 더 내리치려고 손을 올리는 인간 앞에 제가 맞고 섰습니다. 제 등장에 거지 같은 상사놈뿐 아니라 남편도 놀라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제게 여기 왜 왔냐고 소리치면서요. 당신이야말로 이런 개 같은 인간한테 왜 맞고 있는데? 이봐,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때려? 당신 깡패야? 조폭이야? 어이씨구, 남편은 바보 멍청이 새끼인데 마누라는 앞뒤구분 못하는 쌈딱이네. 뭐, 쌈딱? 이 무식한 공돌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부장검사야.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지금 당장 내 남편한테 사과해.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 아무 말이나 막 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남편이 맞는 꼴을 봤는데 아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장검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인 어머니, 아버지 친구 중에 검사, 판사 다 있어요. 부모님과도 왕래를 안 하고 지내기야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맞았는데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전 마구 퍼부었습니다. 뭐 사과? 부장, 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씨, 뻥치지 마. 부장검사 사이가 왜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해? 그래, 못 믿겠어? 좋아. 사과 안 하면 며칠 뒤 당신 앞으로 소장 날아갈 거야. 어디 한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상사로 평생 이 좁은 동네에서 살아봐.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전 그 망할 놈의 공돌이 새끼에게 달려들어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작정이었어요. 남편은 흥분한 저를 데리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전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아 전 아주버님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이 아주 못 볼 꼴을 당했다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참아서 저도 넘어갔지만 던 못 참아요. 소개를 해줘도 어떻게 저딴 데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준혁 씨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다녔는 줄 알아요? 저 아주버님도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집에 오면서 남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에 다니는 내내 그 상사라는 인간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처음엔 막말만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기 일까지 남아서 하게 하고 못하면 공장 사장에게 얘기해서 남편을 자르게 하겠다고 했대요. 거기다가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거는 것도 모자라서 메시지로도 연신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 봐요. 제 남편 아시죠? 답답할 정도로 잘 참고 남들에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사정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니 남편은 공장을 그만둬선 안 된다는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참고 견딘 거죠. 전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고요. 답답해도 어쩌겠어요. 백날 말해도 천성은 변하질 않는걸요. 제가 선택한 남편이 그런 사람이니 제가 안아줘야죠. 그날로 남편은 공장에 사표를 내고 전 공장의 그 망할 놈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연락을 끊은 친정 부모님께라도 연락해야 하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남편과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주버님과 그 망할 공장 상사놈이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준혁 씨한테만 풀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공장 상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어제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한 말로 아주버님이 열이 나서 새벽부터 공장을 찾아갔더군요. 그 공장은 아주버님 회사 거래처예요. 아주버님은 공장 사장을 찾아가 난리를 쳤답니다. 사장님이 사람 구한다길래 기껏 내 동생 추천해드렸더니 감히 내 동생 얼굴에 손을 대요? 그 직원 누구예요? 지금 당장 나와서 내 동생한테 사과 안 하면 오늘부터 이 공장하고는 거래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공장의 가장 큰 거래처가 아주버님 회사라네요. 아주버님네 회사랑 거래를 안 하면 공장 문 닫아야 할 정도라고요. 그러니 공장 사장도 아주버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죠.
공장 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 직원에게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아니면 오늘부로 해고라고요. 정 거지 같은 상사놈이 집까지 와서 무릎을 꿇은 것도 신기했지만 아주버님의 행동도 놀라웠습니다. 전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했으면서 남이 동생을 괴롭히는 꼴은 보기 싫었나 봐요. 우리 재수 씨 친정이 검사, 판사, 변호사 없는 게 없는 집안이야. 당신 잘못 걸렸어. 이번 일로 우리가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아주 각오해.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일로 아주버님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장 상사가 돌아간 이후로 아주버님은 잠시 우물쭈물 하시더니 남편과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있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랍니다. 아주버님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연락도 안 받고 버티고 있었는데 소용없었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이들도 못 만나고 돈만 보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속상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느라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남편에게 쏟은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요. 내가 힘들어도 준혁이 네 돈은 정말 안 건드렸어. 내가 힘들어서 널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연금 통장에 넣어둔 거야. 나중에 나랑 어머니 없어도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주버님이 말은 밉게 하셨어도 마음으로는 남편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월급에서 20%로 뗀 돈이랑 퇴직금은 다 연금 통장에 모아놓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한 말과 행동들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막 결혼해서 가족이 된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고요. 남편은 다시 원래 일하던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농장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농장이 돌아가질 않는다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남편도 농장 일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남편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상관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깨볶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서로의 부족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며 뱃속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유보 선배님들의 응원 섞인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